주말과 휴일에 여러분 그래도 지식이 듬뿍듬뿍 내 머릿속으로 들어온다. 우리가 보지 못한 새로운 관점으로 또 세상을 설명하는 인기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특집 인터뷰 준비했는데 여러분들 좋아하시는 정규재 TV의 정규재 대표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오랜만에 이 방송 나와주셔서 진심으로 감사 말씀드립니다. 오늘은 뭐에 대해서 얘기할까요? 저는 이제 지금 트럼프 관세 전쟁과 관련해서 워낙 시시각각으로 많이 변하고 있었어요. 네. 이게 최종적으로 어떻게 결론이 나겠느냐, 네. 단기적으로 또는 좀 중장기적으로는 어떻게 되느냐. 미국 내에서도 또 복잡하게 지금 연방 대법원에서 네. 관세 협상 자체가 트럼프 권한도 없다고 하는데 네. 계속 압박을 넣으면서 관세 협정에 도장 찍으라고 일본도 도장을 네. 찍었다 그러고 오늘은 또 보니까 미국에서 또 금리 인하를 단행을 했습니다. 네. 또 이런 것들은 관세 협상과 어떤 연관이 있는지를 좀 국제 글로벌 또 경제와 관련해서 아주 해박한 지식을 갖고 계셔서 사실 원래 이 관세를 그런 식으로 높이면은 경제가 무너진다는 것은 기본 상식입니다. 지금 트럼프는 초등학교의 경제 상식을 가지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민주당 측 분들에게는 미안합니다만 예를 들어 최저임금을 올리면은 총 임금이 늘어날 거라고 생각하면은 예. 약간 말하자면 초딩의 경제학이죠. 예. 실제로 최저임금을 올렸을 때 총임금이 어떻게 반응하느냐는 것은 조건에 따라서도 많이 다릅니다. 그런데 트럼프 생각은 이런 거죠. 관세를 지금 끌어올리면은 미국의 적자가 줄어들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네. 그런데 지금 적자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물가는 치솟고 있고. 물가는 아직까지는 치솟는다는 정도는 아닙니다만은 상당히 상향으로 뭔가 오나 두려운. 그다음에 이제 고용은 또 지표가 안 좋아요. 고용은 떨어져 4%를 넘어갔거든요. 3%대에서 계속했다가 4%를 넘어갔습니다. 신규 고용이 줄고 있고 물가는 올라가고 있고 말하자면 경제 성장은 좀 둔화되고 그러니까 지금 FRB도 이거 잘못하다 큰일 나겠다 하고 오늘 새벽에 금리를 0.25%포인트 내렸거든요. 또 올 연말까지 한 2번 정도 더 내릴 수도 있다라는 또 예고도 했고요. 2번 정도 더 내릴 수 있다는 말은 다시 말해서 2번 정도 더 내려야 할 정도로 경제가 나빠질 거라는 얘기죠.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트럼프는 관세를 크게 올려가지고 뭔가 국제 수지도 오히려 적자를 흑자로 돌려놓고 관세 수입은 관세 수입대로 올릴 수 있지 않겠느냐고 순진하게 생각했는데 모든 경제학자들이 걱정했던 대로 경제가 나빠지고 물가는 올라가고 고용은 나빠지는 현상이 지금 이제 나타나고 있는 거죠. 의외로 빨리 온 겁니까 그러면? 빠르다 늦다는 이전에 예상했던 대로 가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이게 이제 악화일로로 계속 이어질 것 같습니까? 아니면 트럼프가 생각을 바꾸지 않는다는 전제로 봤을 때 네. 이게 이제 미국이 그러면 관세 협상을 통해서 오히려 미국 경제가 지금 추락할 가능성이 높다. 고집할 수 있느냐 없느냐. 내년 10월에 그러면은 중간선거까지 이제 생각을 한다면 어떻게 지금 전망을 하십니까? 미국 경제가 추락할 것 같지는 않고 네. 지금 FRB가 금리를 내리면서 2번 정도 더 내리겠다고 얘기한 것은 꽤 발빠른 스텝이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렇게 본다면 경제도 그만큼 더 나빠질 거라고 보느냐는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트럼프 관세 소동이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2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미국의 국제경제 비상 대처법이라고 하는 IEEPA라고 하는 법에 따른 관세 인상 조치가 있고 그게 이제 기본 관세 10% 쫙 매겨버리는 이제 그게 해당이 되고 그다음에 자동차 같은 것의 관세를 올렸잖아요. 네. 그 자동차 관세를 50% 이렇게 철강 관세, 철강 자동차 부품 이렇게 관세를 올린 게 이제 50%까지 올린 것은 무역 확장법에 따른 관세 인상입니다. 그런데 이 2가지 종류가 있고
지금 이제 반도체에 대해서 반도체하고 의약품도 자동차보다 중요하고 마진이 크다. 그러므로 여기도 관세를 대폭 올리겠다고 지금 트럼프가 공개해 놓고 있습니다. 그게 이번 달 중에 될지 아니면 시간을 조금 더 끌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적어도 거기에도 또 관세가 크게 올라가서 우리나라 현대차뿐만 아니고 삼성이나 SK 하이닉스에도 상당한 제2의 또 충격이 올 수도 있는 국면이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맞물려 돌아가면서 트럼프의 소위 관세를 끌어올리는 소동은 아직도 끝나지 않은 현재 진행형의 일들이죠. 자, 그러면은 이제 트럼프는 이 생각을 멈출 마음이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 첫 번째 미국 내에서 연방 대법원에서 이렇게 하고 있는 이제 관세와 관련된 것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제동을 걸 것이냐 아니냐라는 부분은 전망을 어떻게 하십니까? 지금 이제 1심에서는 트럼프의 관세를 10% 보편 관세를 매긴 거는 무효다고 판정을 했습니다. 순회법정 2심 순회항소 부분에서도 2심에서도 그 잘못된 거다. 트럼프에게는 그런 조치를 취할 권한이 없다. 월권이다 하고 판단을 했어요. 지금 대법원에 가 있습니다. 수프림 코트에 가 있는데 지금 웃기는 것이 대법원은 대법원 판사의 대부분은 트럼프가 임명한 사람이 임명한 아니었으면 사람. 예. 아닌 사람 제 사람 뭐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래서 말하자면 결국에는 이제 표대결로 가면 늘 트럼프 쪽이 이기는 겁니다. 네. 이게 우리나라도 지금 사법부 문제가 붙어 있잖아요. 사법부가 선출된 권력이냐 아니냐는 문제가 돼 있는데 미국은 전부 트럼프가 지명한 분들이죠. 최고법원이. 최고법원 이하 법원들은 또 전부 선출직입니다. 미국은 판사들도 선거로 뽑아요. 네. 그 굉장히 재밌는데 지금 최고법원에 올라가면 1심, 2심에서 안타이 트럼프로 판결했던 것들이 최고법원만 올라가면 친 트럼프로 다 바뀝니다. 지금 한 80% 정도가 트럼프 지지하는 쪽으로 판결이 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번에도 수프림 코트에 올라가면 1심, 2심에서는 트럼프가 위헌적이었다, 권한이 없다 이렇게 판단했는데 최고법원에서는 오히려 트럼프가 그런 조치를 취할 합법적 권한이 있다. 이렇게 합헌으로 판결날 가능성이 있죠. 더 높다고 보십니까? 어떻습니까? 이 건의 경우는 좀 다르다는 의견도 만만치 않더라고요. 사실 이게 온 세계가 상대자잖아요. 일본, EU, 한국, 브라질, 중국 온 세계가 지금 트럼프 관세 정책의 상대방이죠. 그런데 관세가 이제 아까 얘기한 것처럼 EEPA라고 하는 이제 규칙이 하나 있고 이건 70년대 제정된 거고 그다음에 무역확장법이라고 있습니다. 이거는 60년대 제정된 법입니다. 네. 1960년. 그런데 이 두 법에 모두 위반했을 가능성 또는 하나만 위반했을 가능성에 따라 10%라고 하는 보편관세가 문제가 되느냐 아니면 우리나라와 일본이 지금 협상했거나 하고 있는 15% 25% 관세가 문제가 되느냐는 관세 종목에 따라 합헌위원이 엇갈릴 수도 있습니다. 아마 저는 엇갈리면서 나올 가능성이 크다고 봐요. 그럼 우리는 지금 이 결과가 나오는 것과 관계없이 이제 협상대로 박차를 가해야 한다 이렇게 보십니까? 아니면 좀 유보적으로 있다가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협상. 지금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이제 워낙 그 내용이 복잡하기도 하고 대한민국 정부로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안을 미국이 3,500억 달러를 전부 현찰로 내놓으라고 주장을 하거든요. 3,500억 달러 같은 돈이 얼마입니까? 이게 뭐 어마어마한 돈이죠. 그럼 우리는 3,500달러 전체를 현찰로 내놓으라는 게 말이 되냐 하고 이제 지금 반대 의견을 하고 있는 거죠. 그건 기업이 결정하는 거다. 코리안 컴퍼니들이 결정하는 것으로 바꿔달라
코리안 가버먼트가 아니고 이제 이 논쟁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예. 자, 그러면 일단 미국의 연방법원의 최종 결과는 그냥 하프앤하프 정도로 보십니까? 결과는 알 수 없다. 예측 불허다. 이렇게 정리를 하는 게 맞습니다. 지금 그 앞 문제는 10% 관세에 해당이 예. 되고 뒷 문제는 자동차 관세가 해당이 예. 되거든요. 자동차, 반도체, 철강, 화학기계는 지금 관세가 없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이제 반도체 같은 게 들어가겠죠. 10% 관세는 무효가 될 가능성이 있죠. 제가 볼 때는 이 자동차, 철강 이런 소위 고관세 매긴 거, 예, 예. 품목별 관세 매긴 거는 하푼으로 갈 가능성이 있죠. 저는 그렇게 봅니다. 미국에서 이제 금리 인하를 한 것은 미국 내부의 이제 미국 국내의 경기와 관련된 상황이 이제 제일 크다고 봐야 되는 거죠. 그런 거고 이게 이제 국제적으로 지금 한미 간의 관세 협상과 연관이 있다 없다라고는 관계 없는 걸로 봐요. 자, 그럼 이제 이재명 정부가 지금 이제 대응하고 있는 방식 총평을 우선 해주시면 어떻습니까? 잘하고 있습니까 지금? 적어도 이 우리 3,500억 관세 협상 부분이 있고 이제 우리가 투자 금액을 3,500억 달러를 어떻게 하느냐는 문제가 있는데 3,500억 달러를 현찰로 내놔라. 예. 또 한국 정부가 책임을 져라 하는 거는 한마디로 트럼프의 깡패짓이죠. 예. 그건 우리가 받을 수 없습니다. 받을 수도 없는 거죠. 네, 받을 수 없습니다. 예. 만일에 그걸 받게 되면 아마 우리 정부의 그 예산 편성이라든가 지출에 관련돼서 우리 정부가 가지고 있는 권한 범위를 벗어난 것일 가능성이 많죠. 예. 그래서 여기서 무효가 될 겁니다. 국회 동의도 받아야 한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도 그렇습니다. 못하겠다는 것을 우회적으로 네. 지금 표시하는 네. 것이고요. 그래서 아마 결국엔 미국이 양보선을 정하게 될 겁니다. 네. 양보선을 정하게 되면 한 코리안 컴퍼니들이 자기들의 판단에 따라서 최대 3,500억 달러까지 투자한다 하는 정도로 조정이 되지 않으면 아마 제가 보기에는 이 이재명 정부가 지금 잘 버티고 있다고 보는데 만일에 버티지 못하고 그걸 그대로 받아들이게 되면 아마 국내법의 위헌이 될 겁니다. 네, 예. 국내법적으로 맞지 않거나 예산 회계에 관한 정부의 권한에 관한 여러 이제 법들이 있습니다만은 적어도 위법이거나 위헌일 가능성이 제가 볼 때는 뭐 거의 99%다 이렇게 봅니다. 자, 이걸 그러면 양국이 만족할 만한 결과를 만드는 길은 없을까라고 했을 때 이제 통화 스와프 이야기가 나오기도 하고요. 네. 그리고 무제한 통화 스와프를 하고 3,500 투자를 해주고 뭐 이익을 반반 나누자 그러면 번 돈 당연히 뭐 투자해서 번 돈 나누는 것인데 이런 방식으로 우리가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서 미국하고 타협할 가능성이나 여지는 지금 현재는 없습니까? 통화 스와프는 사실은 이 자금 조달 문제는 아닙니다. 네. 트럼프가 워낙 제정신이 아닌 조치들을 자꾸 내놓고 있기 때문에 한국 정부로서는 뭔가 국민들에게 그래도 뭔가 우리가 얻은 것도 있다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통화 스왑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통화 스왑을 해서 그 달러를 빌려와서 투자하고 뭐 이런 게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크게 의미는 없습니다. 우리가 그러면 4천억 달러 중에서 3,500 달러를 만약에 투자를 하게 되면 네. 어쨌든 우리나라 통화가 빵꾸 날 경우에 혹시 마이너스 통장을 쓰는 것이지 이게 뭐 돈이 들어온 건 아니다 이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예. 그건 이제 일종의 그 마이너스 통장처럼 하나의 백업 장치에 불과하지 예. 그 돈을 스와핑을 해와 가지고 그 돈으로 뭐 3,500억 달러를 내놓을 수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예, 예. 근데 문제는 3,500억 달러 같으면 우리 지금 외환 보유고 총액에 맞먹는 돈입니다. 4천억 달러 중에서 우리가 4천억 달러 중에서 3,500억 달러를 미국에다 내놔라고 우리 정부 차원에서 기업도 아니고 정부 차원에서 내놓는다 그러면 우리 저 외환 보유고 자체가 텅 비어버리죠. 예, 예. 그러니까 뭔가 외환 보유고를 메울 수 있는 어떤 백업 장치를 더 달라 하는 우리의 요구는 지극히 정상적인 거죠. 네. 그런데 지금 트럼프는 못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이상한 게 있습니다. 이런 걸 뻔히 알면서 네. 상대국에 대해서 야 너희들 3,500 달러 그냥 현찰 투자해 이렇게 말하는 것도 국가의 말이 안 대통령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이걸 뭐 장관까지 나와가지고 계속 자 뭐 아니면 또다 넣든지 뭐 깨든지 알아서 하라. 이거는 또
뭔가 다른 협상을 위한 일종의 그 미끼가 아니냐라는. 다른 협상 지금 없을 겁니다. 그럼 이거 완전히 깡패짓인데 네, 깡패짓입니다. 받을 수가 없는데요. 네. 종종 이 제국들은 그런 깡패짓들을 하죠. 예. 옛날에 고대 아테네가요, 이 지금하고 똑같은 깡패짓을 했습니다. 고대 아테네가 동맹으로부터 제국으로 바뀌는 시기가 있었거든요. 예. 지금 예를 들어서 미국은 우리의 동맹이지 우리의 제국이 아니죠. 근데 지금 트럼프가 하는 짓은 제국이 하는 짓이죠. 그래서 고대 아테네하고 지금 똑같이 미국이 놀고 있는데, 고대 아테네도 어느 시기를 통과하면 말하자면 동맹기금을 그냥 생짜배기 돈을 내 걷기 시작합니다. 네. 이제 그러면서 이제 아테네가 스파르타와의 전쟁으로 말려 들어가는 예. 굉장히 복잡한 과정들이 생기게 되죠. 지금 트럼프의 고집은 마치 그 당시 아테네의 제국주의적 횡포를 연상시킬 정도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극단적으로 몰리면 이판사판이다, 그냥 돈 다 가져와라고 하는 것은 역사적으로 없었던 것은 아니다, 뭐 이렇게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뭐 제국적 유혹을 받죠. 예를 들어서 트럼프 말하자면 그게 국내 민주주의가 문제가 생기면 그렇게 됩니다. 네. 미국 같은 경우에 이제 국내 민주주의가 문제가 좀 생겼다고 보기 때문에 그런 잘못 오류들을 범하게 되죠. 23일입니다. 이 방송 나오고 한 3, 4일 뒤에 이제 유엔 총회가 열리거든요. 네. 그래서 오늘 정규현 대표님 나왔을 때 저희들도 뭐 단독 보도 비슷한 거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요. 네. 여기에 트럼프 대통령이 오고 이재명 대통령도 가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두 사람이 만나서 이 문제 논의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약속이 안 잡히고 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읽어내야 됩니까? 서로 약속을 지금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만나야 하는데 정상회담 소식이 아예 없습니다. 안 만나는 것도 방법입니다. 그렇습니까? 네. 저는 물론 지금 우리 정부로 볼 때는 바쁘죠. 왜냐하면 미국은, 일본은 자동차 관세가 15%인데 우리는 지금 자동차 관세가 25%거든요. 만일에 우리가 심하게 버티면 마음먹기에 따라서 트럼프가 야 한국 40% 내라 50% 내라 지 마음이잖아요. 네. 완전히 자기 마음이거든요. 그럴 경우에 한국 자동차의 대미 수출은 큰 타격을 받죠. 캠리하고 소나타하고 같이 수출하는데 캠리는 가격이 내려가고 우리는 가격이 올라가죠. 그러면 수출 못한다는 얘기가 당연히 나올 텐데, 트럼프는 이제 그걸 지금 이제 보면서 말하자면 뭉개고 있는 겁니다. 시간을 벌려 그러죠. 그 시간이 갈수록 한국 측의 고통이 커질 거다. 커질 겁니다. 자, 그럼 유엔 총회에서 버티지 않으면 어떡하겠어요. 근데 미국도 답답한 게 없습니까? 이게 미국에 우리가 뭐 조선이든 뭐 또 방산이든 원전이든 미국이 우리 고급 기술을 가져와서 자국의 발전에 써야 되는 절체절명의 상황 아닙니까? 당장 돈을 내야 되는 건 아니죠. 예. 그러니까 미국은 당장 뭐 돈을 들여서 뭘 조선의 합작회사를 만들어야 되고 이런 건 아니니까 버텨보는 거죠. 그래서 지금 나는 이재명 대통령이 버텨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버텨야 한다. 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 지금 오늘 방송을 녹화하는 이 시간까지 한미정상회담은 뉴욕에서 유엔 총회가 열리는데도 정상회담은 없다, 이런 말씀을 여러분들께 이제 뭐 단독이라는 형식으로 그냥 말씀을 드리는데요. 그만큼 이제 지금 협상이 난항에 빠져 있다는 것이고, 또 우리가 받을 수 없는 협상을 미국이 변경도 하지 않고 있다라고 이제 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버텨야 됩니다. 버텨야 된다. 예, 그건 버티지 않으면 지금 미국의 전략 자체에 굴복해버리면 아무것도 안 되죠. 예. 저는 오늘 최근에 그 이재명 대통령이 저 타임즈인가요? 미국 그 언론하고 인터뷰를 해서 그 평택 기지에 대한 여러 가지 얘기를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평택 기지 그 땅을 소유권을 우리가 가지면 안 되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사실은 미국의 약점이죠. 미국은 평택기지만은 미군 기지를 아시아 어디에서도 구할 수 없습니다. 그것도 중국 앞바다에. 네. 예. 사실은 평택 미군 기지라는 것은 제가 종종 얘기합니다마는 그건 뭐 오로지 그야말로 미국의 대중국 말하자면 그 목에다 칼을 겨누고 있는 형국이거든요. 네. 미국으로서 볼 땐 결사적으로 중요하죠. 바로 그런 것 때문에 일본이 우리보다 병력 수는 굉장히 많은데 사실은 한국에 있는 주둔군 사령관이 4스타고 일본에 있는 주둔군 사령관은 3스타입니다. 네. 그러니까 인원수는 우리가 절반이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높은 계급의 사람을 사성장군을 배치시켜 놓고 있는 것이 평택 미군기지의 중요성이죠.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평택 미군기지의 소유권을 만일에 미국이 가지게 되면 땅값은 몰라도 지금은 돈 안 내고 쓰고 있는데 소유권이 넘어가면 네. 재산세를 내야 될 거다. 와. 예. 아주 재밌는 얘기를 했죠. 예. 지금은 공짜로 쓰고 있는데 소유권이 넘어가게 되면 재산세는 내야 된다. 낼래? 말하자면 와, 막대할 것 같은데요. 그 재산세 같으면 예, 상당히 막대하게 되죠. 예, 130조인가 우리가 아마 투자를 해서 만들어준 걸로. 그러니까 사실은 트럼프가 지금 엉뚱한 소리를 계속 짓거리고 있는 겁니다. 예. 자기 마음대로 뭐 주둔 분담금을 100억 달러를 내놔라 하는 이런 것들 자체가 전부 사실 웃기는 얘기들이죠. 자, 이런 상황에서 그러면 이제 당장 한국의 수출기업 자동차, 현대자동차, 기아차 엄청나게 지금 피해를 보고 있지 않습니까? 네. 거기서 값은 내리지는 못하고 네. 세금은 아예 지금 25%씩 내고 있으니까 네. 수천억씩 지금 부담을 하는데 이거 지금 정부에서 빨리 나서가지고 네. 보조금 지급을 하자. 미국에 수출하는 모든 기업에서 받는 이런 지금 고율 관세를 네. 정부 차원에서 좀 보조를 하는 것을 좀 공론화시키고 사회적 합의를 하자라고 하는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일단은 반대입니다. 예. 예, 기업 경영은 기업이 하는 거지. 예를 들어서 기업이 밖에서 손해본다고 정부가 그 손해를 커버해주는 모든 종류의 보조금을 준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일단은 기업이 감당을 하고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그때는 어떤 보조금 문제가 있을지 모르지만 처음 단계부터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조건에서 그 앞으로 조건이 변하면 어떻게 할 겁니까? 예, 예. 그 현재 조건에서 득실을 따져서 무조건 보조금으로 문제를 해결한다는 전략은 저는 반대입니다. 근데 오히려 이제 보조금을 주겠다. 너희들하고는 협상 안 해라고 하는 카드로도 굉장히 중요하다. 3,500억 불 내는 것보다는 보조금이 훨씬 더 싸게 먹힌다. 이런 이제 일종의 좀 협상의 전술로서 이런 이야기를 이제 하기도 그렇게 하는데.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만은 원칙대로 대응하는 것이 맞습니다. 예, 원칙대로 기업 경영은 기업 경영이고 기업이 손해를 보는 건 손해를 보는 거고 정부가 품위를 지키면서 협상을 해나가는 것은 정부의 의무죠. 자, 이럴 경우에 이제 현대자동차나 기아자동차는 어떻게 대응을 하는 게 맞습니까? 국가 간의 이제 협상이 이렇게 이제 완전히 좀 이제 정체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그리고 계속 매달 한 8천억씩 이렇게 지금 손해가 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손해가 아니고 세금을 내는 거죠, 미국 정부에. 그러면 아예 가격을 높여서 우리 기술 그리고 제품력 좋다라고 해서 시장에 경쟁하면 해버리자. 이게 창조적 파괴다 이렇게는 좀 접근하기 어렵습니까? 그래서 우리 제네시스의 성능에 달린 문제죠. 예. 어떻습니까? 이런 기회에 아예 고급화 전략으로 가자. 그냥 기업이 살려면. 지금 이제 그런 전략도 일부 나오고 있죠. 예. 그래서 저는 정부가 그 문제에 대해서 마치 전적인 책임을 지고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은 틀린 얘기다. 네, 예. 정부는 정부고 비즈니스를 하는 기업은 기업이다. 정부가 기업이 결정하고 기업이 맞닥뜨리고 있는 모든 리스크를 마치 정부가 삭감해 줄 수 있는 것처럼 어프로치하는 것은 맞지 않다. 그렇게 네. 봅니다. 오히려 이게 이제 길게 보면 대한민국의 국가 경쟁력, 기업 경쟁력, 글로벌 시장에서 훨씬 더 좀 이렇게 좋은
이제 좀 더 성장하는 계기가 될 거는 같습니까? 감각적으로 느끼는 게 좀 기자 출신으로서 있으실까요? 예를 들어서 거꾸로 본다면 그동안에 미국 차, 일본 차들은 관세를 늘 냈지만 우리 차들은 한미 FTA에 따라서 관세를 안 내고 들어갔죠. 예, 예. 그럼 그 이건 우리가 세금으로 걷어야 되나요? 네. 그렇지 않죠. 네. 그러니까 그건 기업들이 그 가격차가 어떤 조건에 의해서 달라지는 것들은 기업들이 목숨을 걸고 그것을 내부에 흡수하거나 또는 시장으로 튕겨내거나 또는 기술을 통해서 극복하거나 그 현대가 사활을 걸고 달려들어서 해결해야 되는 문제고, 예를 들어서 정그렇게 되면 미국 자동차 공장이 지금 나가 있거든요. 네. 조지아라든지 뭐 이번에 근로자 문제가 생긴 바로 그쪽에 이미 자동차 공장들이 들어서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자동차 공장들의 현지화 전략을 어떻게 가져갈 거냐는 패키지를 가지고 현대는 현대 나름대로 미국 정부하고 협상을 해야 되겠죠. 네. 네. 어쨌든 정부와 기업의 역할이 확실하게 이제 구분된다는 이런 말씀도 갑자기 애국심이 요즘 발동해서 트럼프가 대한민국 국민들을 자극해가지고 야, 저 뭐 이래 우리 어떻게 하지라고 하면서 오히려 이제 협심 기업과 정부가 예. 내밀하게 치열하게 협력하는 것은 좋은데 네. 그것들이 시장에서 바로 뭔가의 보조금으로 연결되거나 또는 세금으로 연결되거나 지금 트럼프가 하는 식의 어떤 반응을 보이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예, 예. 그게 자본주의 시장 경제라고 네. 하는 것의 기본 매너이거든요. 그래서 조심해야 됩니다. 네. 자, 지금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한미 간에 이제 협상을 하면서 네.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보수 정치 세력이라고 해야 됩니까? 이제 뭐 아주 뭐 강력하게 이재명 대통령을 질타하거나 이런 분위기가 좀 없어진 것은 한편으로 좀 다행스럽다는 생각이 듭니다. 뭐 일부에서는 계속하고 있죠. 뭐 일부에서는 빈정거리기도 그렇겠지만, 하고 예를 들어서 뭐 일부는 자기가 미국 시민인 줄 알아요. 네. 미국 시민인 줄 알고 이재명을 혼내주자 뭐 말하자면 이런 분위기도 일부 있죠. 그러나 이 문제가 간단치 않다는 것은 인식을 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제 국민들도. 그래서 오히려 일본은 그럼 어떻게 해서 서명을 그렇게 빨리 신속하게 만들어냈는지를 궁금해하죠. 네, 예. 일본의 조건 한번 보자. 그런데 일본은 이시바가 말하자면 서명해놓고 총리에서 도망가 버렸잖아요. 네. 그 무슨 일이 있을지 모르죠. 그 일본은 예를 들어서 다카이치가 총리가 될지 고이즈미 작은 고이즈미 네. 그러니까 아들 고이즈미가 총리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총리가 되면 아마 재협상을 하거나 이런 일이 생길지도 모르죠. 총론에서는 합의를 했으나 강론은 없다라고 네. 이제 일본도 나올 수 있는 것이고 네. 이재명 대통령이 전반적으로 잘하고 있다. 우리 국민들도 좀 똘똘 뭉쳐서 하여튼 잘 견디자. 국가와 기업의 역할은 다르다. 무조건 보조금 지급은 수단이 되지 않는 것이 하여튼 최선이다. 이제 이 정도 말씀을 드리면서 트럼프가 아시아인에 대해서 차별한 거거든요. 약간 인종차별적 유럽에 대해서는 그런 조건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예. 유럽에 대해서는 우리 기업들이 돈을 내 투자를 한다 뭐 이런 식으로 두루뭉실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한국과 일본에 대해서는 굉장히 타이트하게 지금 요구하는 거죠. 약간 차별 대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해결은 될 것 같습니까? 연내 해결된다. 연내 해결되지 않을 수도 있죠. 아, 그렇습니다. 네, 지금 11월 달에 아까 얘기했던 거 미국 최고재판소가 이 문제에 대해서 판결을 하게 되거든요. 예. 아마 그때까지 기다리고 있는 수도 있습니다. 아, 미국도 실제 기다리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어떻든 그 문제에 대해서 물론 최고재판소 미국 대법원이 친트럼프라고는 보지만 그렇다고 해서 언제까지 트럼프의 어리광을 받아줄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어떤 판결이 나는지를 좀 지켜볼 수도 있죠. 자, 그러면 이제 9월 23일 유엔 총회에서는 한미 정상은 만나지 않는다. 그러나 이제 10월 말에 또 에이펙 정상회담이 경주에서 열리면서 있습니다. 시진핑도 네. 없고 트럼프 대통령도 올 것이니 거기에서 뭔가 극적 타결이 되거나 아니면은 올 연말을 넘기는 장기화의 가능성도 있다. 19일 날 시진핑과 트럼프가 통화를 할 겁니다. 네. 대개 미국과 중국 간에 큰 합의는 이루어지는 분위기거든. 틱톡은 미국이 인수한다.
또 뭐 아마 관세 항목에 대해서도 상당한 자세한 지금 협상이 마드리드에서 있습니다. 네. 협상 자체가 하고 있는데 이 19일 날 시진핑과 트럼프가 어떤 통화를 하느냐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이 두 사람 다 10월 말에 경주로 올 가능성이 있죠. 네. 트럼프가 경주에 오면서 동시에 한국을 국빈 방문할 수도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그런 일정이 잡히게 되면 그게 지나가고 나면 미국 최고재판소의 이제 판결이 있거든요. 판결이 시작이 됩니다. 11월 첫째 주부터 네. 히어링이 시작이 되는데 그러니까 트럼프는 트럼프대로 굉장히 일정에 밀리고 있죠. 쫓기고 있습니다. 네. 그런 우리만 상황. 쫓기는 것은 아니죠. 네. 어쨌든 기다려 보겠습니다. 주제를 좀 바꿔서 말씀 나누겠는데 지금 이제 내란 전남재판부 관련된 이야기 한번 해 보겠습니다. 네. 우리 이제 정규도 대표님께서는 직연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지 않는 이상 다른 선택이 없다라고 하면서 필요할 경우에는 내란 전남재판부를 만들자고 이렇게 이제 말씀을 쭉 네. 해오셨습니다. 네. 보견에는 지금 변함이 없으신 거죠? 저는 사실은 내란재판부 자체에 대해서는 반대합니다. 예, 예. 왜냐하면 그게 특별재판부를 만든다는 것 자체가 썩 좋은 모양은 아닙니다. 네. 그리고 예를 들어 12.12 내란이 있었잖아요. 12.12 사태에 대한 전두환 노태우 재판도 일반 형사법정에서 처리했거든요. 예. 말하자면 우리나라 법률 체계 또는 사법 체계가 평소의 활동으로 그런 내란 사건도 처리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줘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특별재판부를 만든다는 것 자체가 우리 사법부가 뭔가 그런 문제를 처리하지 못하는가에 대한 의구심을 높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기에 뭐 재판부를 만들고 하면 그럴듯해 보이지만 아닙니다. 그러니까 평소의 어떤 시스템으로 그런 정도의 어떤 돌발 사태도 충분히 처리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한국 민주주의가 강한 면모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란재판부라는 특별재판부를 만드는 자체는 좋지 않은데 네. 지금 현재 사법부가 저런 식으로 일종의 사보타지 비슷하게 느껴질 정도로 재판을 질질 끌고 있죠. 그 예를 들어서 지금 아직 1심 판결이 1심이 벌써 작년 12월 내란 발생으로부터 지금 따지고 내년 여름이 되어야 지금 1심 네. 판결이 날 가능성이 있다는 거거든요. 네. 그렇게 본다면 그건 뭐 1년 반을 질질 끌게 된다는 건데 이거는 있을 수 없죠. 네. 또 이런 것들이 빨리 판결이 나줘야 말하자면 전국도 안정이 되는 거고 그런데 이 문제를 계속 끌고 전국 불안의 어떤 씨앗을 가지고 재판부가 이 문제를 질질 끌고 있다는 것은 용서할 수가 없죠. 그런데 이제 보수적 정치 성향을 가진 분들은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법부 독립성을 인정한다면 비판은 자유지만 네. 재판부 자체가 마음에 안 든다고 서울중앙지법에 뭐 전담재판부를 별도로 신설하라라고 이제 하는 것 자체가 상권분립에 침해해야 된다. 뭐 이렇게 의견을 내는 분들이 있어서 그러면 그분들께 제가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야,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직연재판 끝까지 가야 됩니까? 라고 하면 비판은 할 수 있지만 사법부에서 결정한 건 따라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이제 소극적으로 이야기는 하던데 이게 이제 아니 그래서 제가 최초의 문제를 제기를 할 때 말하자면 조희대 대법원장이 물러나야 기본적으로 이 문제 해결이 된다. 왜냐하면 조희대 대법원장은 이재명 재판 과정에서 이미 상당히 정치적으로 이 편향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줬기 때문에 이미 여러 차례에 걸쳐서 사표를 내야 되는 책임을 져야 하는 물론 대법원장이 뭐 정치 현황에 따라서 사표를 쉽게 내는 그런 존재는 아니죠. 대법원장은 말하자면 존재 그 자체로서 하나의 법치를 안정시키는 기능이 있거든요. 그런데 조희대 본인은 존재 그 자체로서 법치의 안정성을 상징하는 그 본인의 책무를 이미 여러 차례 이탈을 해버린 겁니다. 대법원장 본인이 이재명은 죽어도 안 된다고 뛰쳐나와가지고 정치적
행보를 해버린 거거든요. 그래서 책임을 져라. 네. 그 책임을 지고 나면 사법부에 뭔가 새로운 질서가 생기게 되고 그러면 사법부가 독립된 어떤 지위를 유지하면서 뭔가 재판을 신속하게 하고 할 수 있는 어떤 뭐 선택을 하게 되겠죠.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렇게 버티는 이유는 솔직하게 뭐라고 생각합니까? 진짜 독립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버티는 겁니까? 아니면 혹시라도 그만두거나 바로 사법 처리 당할 그 우려 때문에 저런 겁니까? 사법 처리 당할 우려 그런 어떤 사소한 두려움은 아닐 거라고 봅니다. 예. 그러니까 아마 본인이 지금 그 이재명 소위 공직선거법 재판을 그렇게 신속하게 파기완송한 것에 대해서 지금 충분히 재인식이 되어 있는지 저는 궁금합니다만은 아마도 뼈아프게 그런 절차를 반성을 하고는 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예를 들어서 대법원장이 그런 문제로 사표를 내버리게 되면 그게 일종의 전례가 되어가지고 네. 대법원장 자리가 너무도 가벼운 자리로 전락하지 않을까. 자기 행동에 대한 책임 문제가 나중에 아주 그 좋지 않은 전례가 되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 이런 것들이 아마 본인의 행동을 붙들고 있는 뭐 우리가 좀 고급스럽게 평가해 준다면 이제 그런 거겠죠. 그런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조희대 대법원장을 물러나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바로 그날 저녁에 정청래 대표나 이 민주당에서 물러나라 이래버렸거든요. 법사위원장이 이제 그렇게 얘기를 법사위원 제가 추미애 법사위원은 그러게 이거는 너무 섣부른 겁니다. 그러니까 정치권에서 이것을 이제 다루는 문제는 조금 더 언론인이 예를 들어 책임 문제를 요구하면서 비판을 하는 거하고 예를 들어서 국회의 책임자가 또는 집권 여당의 말하자면 법사위 책임을 맡고 있는 그분들이 야 이거 언론에서 물러가라고 해주니까 때는 이때다 하고 물러가라고 요구하는 거는 약간 치기죠. 우스개로 제가 질문드리면 혹시 그 영향을 받아서 정기권 모르겠습니다. 제가 보수농객 정규재 대표가 이거 이제 물러나라 조희대 책임져라라고 하는 이제 논평을 보고 바로 움직였다 뭐 이렇게 보기 아니 뭐 그게 약간의 격려를 했는지도 모르죠. 네. 그러니까 공교롭게도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은 야 왜 시기적으로 거의 같은 시기에 그렇게 정규제까지 호응을 해주느냐 이렇게 보수도이냐 이렇게 제가 유튜브식으로 말씀드리는 생각할지는 모릅니다만 저는 뭐 민주당 수뇌부하고 어떤 연락망도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그 조희대 말하자면 이 지기현 판사의 소위 그 내란 재판 법정이 너무도 사보타주를 하고 있거든요. 그 진행이 안 되니까. 왜냐하면 이 내란 사건이라는 것은 명백하고도 단순한 사건입니다. 모든 국민들이 말하자면 목격자가 되어서 본 사건이잖아요. 모든 국민이 TV 중계를 통해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다 본 사건이기 때문에 말하자면 증거 확인만 가면은 이미 그 결론은 정해져 있는 재판이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신속하게 진행을 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더군다나 이 윤어게인 이런 거 철없는 일부 세력들이 말하자면 내란의 연장선에 있는 정치 선동 과정에 있거든요. 그런데 그 과정을 그대로 두면서 지기현 판사가 이 재판을 질질 끌고 있는 것은 용서할 수 없죠. 묵인할 수 없죠. 그래서 제가 그 책임은 결국에는 대법원장이 있는 거다 하고 이제 대법원장이 책임져라고 하는데 마침 공교롭게도 그날 또 정청래 국회 예를 들어서 집권여당 대표가 이제 직접 나서서 집권여당 대표가 그 얘기를 해버리니까 아이고 저분이 왜 저러나 이런 생각을 저는 했죠. 그래서 뭐 결과적으로 불이 났습니다. 지금 이제 조희대 그 불이 지금 나 있는 거죠. 나 있는데 자 그러면 조금 말하자면 집권당 대표로서는 조금 자제해 줘야 되는 거죠. 아니 대표님이 불을 질러놓고 당 대표가 왜 이야기를 했는데 아니 언론이 얘기하는 거하고 이 책임을 지고 있는 분이 얘기하는 거하고는 다르죠. 그게 언론이 갖고 있는 자유의 어떤
영역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렇게 버티게 하는 것이 제가 좀 천박한 수준으로 논평할 때 혹시 본인의 사법 처리에 대한 두려움 아니냐라는 거 하는 것은 네. 잘못됐다고 제가 전제하고요. 네. 그러면은 자, 사법부의 독립이라는 걸 지키고 싶고 그리고 대법원장이 이런 내용에 대해서 중도 사퇴한다는 전례를 만들지 않아야 되는 걸 제가 존중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직위원재판부와 관련된 이 문제를 네. 자, 중앙지법 내에서 내란 전담재판부 신설하고 그것도 인사권 본인이 다 행사하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그렇게 조치를 하면은 그러면은 선출된 권력 쪽에서 요구하는 것도 받아들이고 사법부의 독립도 지켜내고 본인 임기도 보상받는 그 길이 있는데 왜 여기에 대해서는 이런 방구 말이 없이 이거 뭐 법관의 독립성이다 이런 식으로 느낌을 주고 있으니까 더 국민들이 이제 우라통이 터지는 상황이거든요. 이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지기현 판사도 그렇습니다만은 저는 이 조희대 대법원장의 이 사법 독립에 대한 인식 또는 법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인식, 사법부는 어떻게 운용이 되어야 하는가에 대한 인식 자체가 좀 낡았다. 또 네. 치열하지 못하다. 너무 인섭적이고 관행에 젖어 있다. 저는 그렇게 권위적이기도 느끼고 하고, 예. 권위주의적이고 예. 지금 사법부가 지금 현 상태처럼 낡은 권위주의에 찌들어 있는 것은 놀라운 일이죠. 예를 들어서 어떠한 변화도 거부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제가 뭐 그런 얘기도 했습니다만은 예를 들어서 SK의 최 회장의 이혼 사건, 그 이혼 재판을 갑자기 1년 2개월이나 끌어오다가 대법원에서 합의부로 넘긴다는 거 아닙니까? 전원 합의부로. 예. 아니 대법원 판사들이 그렇게 한 거 하신가요? 나머지 이혼하는데 재산 분쟁하는데 합의부에 넘기는 그것도 깜짝 놀랐습니다. 그 말이 안 되는 얘기잖아요. 예,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이 우리 대법원 또는 사법부에 대해서 느끼는 거는 야, 이 사람들 너무 한가하다. 정말 이거 뭐 긴장감이라고는 없다. 사법 독립에 대한 무슨 뭐 어떤 정해진 경로에 대한 예를 들어서 이건 우리가 지켜야 되겠다고 해서 지키는 게 아니고 그냥 게을러서 뭉개고 있는 것 같다는 느낌이 저는 들죠. 솔직히 또 책임도 합의부로 넘기면 책임도 안 지지 않습니까? 무책임이죠, 그게. 그러니까요. 네. 그러면 그 지기현 판사 같은 경우에 마찬가지 있지 않습니까? 우리 집에 날수로 계산하게 돼 있는 거를 시간수로 계산해 가지고 석방했거든요. 그 문제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될 거 아니에요. 제가 우스개로 말씀드리면 뭐 집에서 난리 날 것 같은데 이혼소송 제가 하는데 그 재산 분쟁 분할을 못 해가지고 대부분까지 갔는데 합의부에 올려서 해줄 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게 예. 변호사들이 동원되고 변호사 비용이 엄청나게 들어가고 저는 그 뒤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짐작은 합니다만은 차마 얘기할 수 없죠. 뜯어먹기 막 이런 게 이루어지는 모양이죠. 온 변호사들이 붙어서 뜯어먹고 있죠, 지금. 근데 그래서 법원이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빤히 보이잖아요. 왜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그래서 변호사들이 또는 저는 지금 대법관들이 그만두고 변호사 나가는 거 준비하고 있나? 이런 느낌도 갖는 거죠. 제발 좀 안 그랬으면 좋겠다. 품위 좀 지켜달라. 그렇게 비판한 분은 엄청 많습니다. 대법관 자리는 앞으로 내가 정관받을 수 있는 마지막 그래서 수백억을 벌 수 있는 이 자리이기 때문에 숫자 늘리는 것도 못하겠다는 그 배경은 이미 기득권을 그렇죠. 가지고 있는 대법관. 예. 자기 파일을 n분의 1을 n 플러스 몇 분의 1로 만들기 싫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나라에 소위 지금 의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서울법대를 중심으로 하는 법률 쪽도 이런 식으로 자꾸 소위 개혁을 뭉개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게 나의 소박한 희망이죠. 제발 좀 이렇게 안 해줬으면 좋겠다. 정말 짜증난다. SK 최태원 회장과 노소영 이사장 간의 이 재판도 합의부로 넘기는 것은 자기들 파이 키워놓고 책임은 안 져도 되니까. 아니, 뭐, 어느 쪽인지 저는 뭐 모르겠습니다만은 열심히 변호사들이 뛰었겠죠.
그런데 합의부로 넘긴다는 것이 이혼 소송에서 재산 분할 소송을 이게 진짜 나라가 정말 판사가 서 대법관이 그 문제를 판결을 못해서 넘어갔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자기들 지금 어느 쪽에서든지 말하자면 그 판결 자체에 대한 약간의 느낌이 있고 그 느낌에 반발하니까 뭔가 새로운 루트를 개척해 보는 거죠. 변호사들이 억수로 뛰었겠죠. 그러니까 밑자락 깔아놓고 콩고물은 엄청 나오는 거고 떡도 좀 남고 하니까 이게 그 뭐 손해보는 거 아니다. 변호사만 돈 버는 거죠. 네. 야 정말 그 또 제가 지금 이런 판국에 지금 이 대법원에 대해서 엄청난 불신이 터지고 있고 우리나라 사법부가 왜 이러냐. 정관예우 문제도 뭐 말할 수 없고 로펌들에 대한 여러 가지 로펌들의 업무 영역에 대해서도 말이 굉장히 많거든요. 뭐 로비스트를 뭐 양성화하는 문제 저는 언제든지 로비스트를 양성화해야 한다고 옛날부터 주장을 해왔습니다만은 지금은 로비스트가 양성화 안 돼 있으니까 로펌들이 로비스트를 오히려 고용해 가지고 초과 이익을 내고 있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한덕수 같은 명색이 총리까지 지낸 사람이 로펌에 취업을 해 가지고 불과 짧은 시간 동안 20억이라는 로비스트 비용을 받잖아요. 네. 이런 부패 구조와 서로 해먹는 구조를 만들어 놓고 엔조이하지 마라 이거예요. 사법부 독립이라는 게 그냥 지켜지는 게 아니다 이거. 대기업 사건을 만들어서 갖다 준다는 제가 이야기도 전에 들었습니다. 그러면 100억쯤 생긴대요. 아니 그러니까 어떻든 지금은 변호사가 로비를 독점하고 있거든요. 예. 그리고 그 독점을 그러니까 그 민주당의 그 법사위 이런 데도 말하자면 이 문제를 잘 모르고 있는 겁니다. 무엇이 사법부 독립에 중요하고 이런 문제를 모르니까 겉으로 지금 큰 소리만 뻥뻥 치고 있지 실제로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서 대한민국 사법부를 얼마나 고급의 사법부로 만들어가고 믿을 만한 법치국가의 보루로 만들 것인가에 대한 아무 생각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겉으로 큰 소리만 뻥뻥 치면서 있는 거죠. 저로서는 정말 짜증나는 일입니다. 그 세계에서 이제 살아본 적이 없고요. 그 많은 돈을 번 적도 없고요. 그 많은 권한을 누려본 적도 없는 또 현실적 한계가 민주당 국회의원들 뭐 이렇게 있다고 저는 수준 낮아요. 수준이 낮다고 갑자기 말씀하시니까 저도 제 수준이 아주 낮은 처지여서 결국 조희대가 이제 직위원을 이렇게 보호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정말로 졸졸하다는 생각이 한편으로 들고 그러면 진짜로 직위원을 봐주지 않으면 안 되는 다른 사정이 있는 거 아니냐라고 제가 아주 수준 낮은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왜냐하면 직위원 문제만 해결하면 모르겠습니다. 이 직위원 판사가 이 조희대 대법관 시절에 재판연구관을 했다 그래요. 말하자면 사수냐 부사수냐 뭐 이런 아주 끈끈한 어떤 그리고 대법원이라는 데는 이 말이 없는 데입니다. 네. 눈치 하나로 다 연결이 되죠. 눈치도 필요 없이 텔레파시로 서로 쟤는 유죄를 때리느냐 쟤는 몇 년을 주느냐 누구는 앞에 누구는 무죄 쪽으로 주장할 가능성이 많고 하는 것을 자기들 세계에서는 환히 글로서 누가 사진을 찍은 것을 보는 것처럼 명확하게 인식한다거든요. 말 없이도. 자, 그래서 이제 민감한 질문 드리면서 좀 더 속도 있게 진행해 보겠습니다. 전담재판부 추석 전에 서울중앙지법에서 만들도록 입법화 과정 민주당 주도해야 한다. 저는 좀 더 그래도 참아보는 게 좋다고 조금 더 생각합니다. 기다려보자. 압박만 넣고 이런 말씀으로. 네. 알겠습니다. 그 전담재판부를 만들어 버릇하는 것은 네. 법치주의를 정착시키는데 썩 좋은 관행은 아닙니다. 끝까지 조희대 대법원장이 버티고 있으면 어떻게 할까요? 그러지 않겠죠. 그럴 수 없다. 네. 그럴 수는 없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썩 이분들이 지금 살아서 움직이는 어떤 법치라야 하거든요. 네. 권위주의에 쩔어가지고 곰팡이 냄새 나는 법치는 이미 법치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이 뭔가 살아 움직이는 법치라고 하는 것에 대한 관념을 갖고
언론들도 사실은 그런 측면에서 좀 비판을 해줘야 되는데 네. 최근 들어서 우리 언론들이 너무도 이 진영에 포섭이 되어서 그저 뭐 어떤 언론은 오로지 그냥 기존 사법부를 보호하는 데 치중하고 또 어떤 언론은 무조건 기존의 사법부를 말하자면 와해시키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는 듯한. 제가 뜨끔해야 됩니까? 뜨끔하는데. 아니에요. 전혀 아닙니다. 서빙서는 어떻습니까? 네, 전혀 아닙니다. 예. 아유, 뭐, 제가 뜨끔한 마음도 있는데, 어쨌든 잘 새기겠습니다. 그런데 좀 아픈 이야기 조금 하면서 오늘 네. 방송 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4인 회동과 관련된 이야기. 이제 조희대 네. 대법원장, 정상면 전 검찰총장, 네. 한덕수 국무총리, 그리고 그 김충식 씨, 뭐, 네. 전소희 내연남이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지금 파면 이후에 이제 회동을 했다라고 이제 국회에서 계속 문제 제기가 됐고 네. 또 그제도 막 이렇게 나왔는데 당사자들이 엄청 반발하고 있고 이거 사실이 아니다라고 이제 지금 최초 제보했던 쪽에서도 언론 쪽에서 이제 유튜브 언론이죠. 네. 이렇게 이제 어떻게 보세요? 사실이에요, 사실이야. 사실이 아닙니다. 제가 봐서는 제가 사실이 그게 아니라고 보는 거예요. 그렇죠. 그 네 분 중에 한 분으로부터 전언을 받은 게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분은 굉장히 신뢰할 만한 분인데. 사실이 아니라고. 예, 거기 간 사실이 없다고 이제 그 4명으로 이렇게 거론되는 분 중에 한 분으로부터 이제 저는 초창기에 들어서 이거 2중 3중으로 확인해야 한다. 왜냐하면 4월 4일 날 윤석열이 파면되고 나서 일주일에서 보름 사이에 네. 이 네 사람이 복집에서 만났다. 대법원장, 국무총리, 그리고 전직 검찰총장, 그리고 최은순의 내연남인 김충식 회장이 만났다라는 것 자체가 사실일 가능성이 개연성이라는 게 너무나도 떨어지고 네. 공개적인 장소에서 보고집에서 만났다 어디에 만났다라는 것을 또 믿을 수가 없죠. 복집이에요. 이게 이제 복집이라고 이제 얘기를 네. 했는데 이 봄에. 이게 이제 국회에서 문제가 다뤄지면서 굉장히 이제 커졌고 네. 또 어제 이제 부성찬 의원이 이 내용을 이제 국회에서 대정부 질문 그게 사실이 아니면 어떻게 되죠? 책임을 그러니까 이제 이렇지 않겠습니다. 사실이 아니라는 것은 제보자가 네. 존재한다. 네. 제보자가 이 제보가 진실이라고 믿고 언론에 제보할 때는 네. 그 사실 여부를 언론이 확인하기 좀 어렵지 않습니까? 네. 그럼 그 제보자가 존재해야 하고 네. 그 일관된 진술이 있어야 되겠죠. 네. 근데 지금은 제보자가 존재하는지 아닌지도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보자가 그러니까 그 제보를 받은 언론사에서 그 사건을 조작했을 가능성도 있죠. 그렇게 문제 제기를 하는 곳이 이제 나오더라고요. 네. 그래서 지금은 빨리 최초 제보를 받았다고 하는 언론이 유튜브 언론이 네. 그 제보자가 실제 존재하고 있고 네. 그 제보 내용은 여전히 유효하다. 다만 이것이 팩트인지 아닌지가 우리가 체크를 못했다. 라고 하는 이제 언론의 우리 좀 교과서적인 접근에서 네. 첫 번째인데 이것도 지금 내놓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네. 이제 조작 의혹이 제기되는데 이게 이제 전체적으로 지금 내란 사건이 뭔가 종식 국민들 이런 좀 압도적인 지지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네. 이제 오보 논쟁이 만약에 거짓으로 조작된 것으로부터 출발했다면 정치적으로 입을 타격은 각오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언론이든 아니면 이걸 진행해서 이제 또 다루고 그렇게 있지 않습니까? 되면 누군가 책임 있는 자가 고발을 해서 수사를 하는 수밖에 없죠. 저도 이제 비슷한 생각인데 법적인 책임을 물려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집권 여당이 민주당이 이 문제를 국회에서 저는 뭐 개인 국회의원을 탓하고 이런 건 아니고 국회의원은 네. 어쨌든 이제 면책특권을 가지고 그런 제보에 대해서 네. 국민들을 알리고 사실 확인이 필요하고 또 단서를 다 달았습니다. 이게 사실이라면이란 전제는 계속 이제 네. 달긴 했지만 민주당 차원에서는 이 문제 빨리 공개적으로 수사를 해서 진실을 밝혀라고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보자가 그게 존재하면 오히려 그렇게 수사를 촉구하는 것이 오히려 민주당이 책임을 덜 수 있는 방법이죠. 오히려 저는 책임을 지는 방법이기도 하다고 생각해요. 그 책임은 법적 책임을 지기 전에 그렇군요. 네. 정치적으로 이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거죠, 국회의원이. 네네. 그런데 이것이 아니라는 의혹이 제기되면 공식적으로 이 문제를 네, 적극적으로 대응해 적극적으로 주는 대응을 해주는 것이 네. 국민에 대한 예의고 모든 것을 완벽하게 팩트 체크를 하고 나서 우리가 문제 제기를 할 수 없는 것이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면에서 보면 이 사건이 가지는 파장이 매우 큰데 또 일이 터졌을 때 제대로 대응하는 것이 또 실력이지 않습니까? 지금 그 얘기는 우리 전 대표의 특종입니까? 아닙니다. 이제 그 뭐 다른 데서도 이런 문제 제기를 했는데 저는 이제 그 네 사람 중에 한 사람
네. 참석했다고 하는 사람한테 전언을 받았죠. 네. 거기 간 사실이 없다는 것을 이 문제가 최초 유튜브 언론에서 제기가 됐을 때 네. 그걸 접하고는 조심해야 된다고 주위에 이야기를 많이 했죠. 이건 팩트체크 더 필요하다. 네. 그러니까 허위여서 팩트체크가 돼야 된다는 것 하나가 있었죠. 그 당시에. 왜냐하면 제보자가 그때는 존재한다고 믿었고 저는요. 네. 제보자가 거짓을 제보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지금은 이게 좀 더 나가서 제보 자체가 존재하지 않을 수 제보자 자체가 없을 수도 있다. 가공이나 가상의 인물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누군가 소설을 썼다. 지금 전 대표는 그렇게 확신하는 분위기군요. 저는 이제 그 전자는 확실해. 그 당시에 네 사람 중에 한 사람이 가지 않았다는 것을 제가 이제 체크를 했기 때문에 네. 그러면 그 제보자가 거짓말을 시킨다는 정도는 제가 생각을 했죠. 제보자가 거짓말을 했다는 게 확인이 되는데 이걸 가지고 계속 제보자가 존재한다고 떠들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네. 언론이. 그 정도인데 지금은 이제 좀 상황이 좀 더 악화되는 것 같습니다. 악화된다는 것은 네. 제보 자체도 아예 조작이 됐을 수 있는 거 아니냐라고 네. 하는 부분은 이제 문제 제기를 했던 언론에서 네. 시원하게 해명을 하는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해명을 안 하게 되면 민주당이 고발을 해야 되겠죠. 근데 이제 저희들도 언론인으로 활동하지만 아무리 유튜브 환경에서 이런저런 발언을 하고 또 비판도 많이 받지만 아니 지금 그 이재명 대통령 같은 경우에 지난번 그 100일 기자회견에서도 그 언론의 책임 문제에 네. 대해서 가짜 뉴스를 악의적으로 배포하는 경우에는 엄청난 배상 책임을 지우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셨죠. 불과 며칠 만에 사건이 터지고 말았군요. 그런데 이 부분은 저도 이제 확인이 안 되기 때문에 네. 어쨌든 그 사인 회동이 없었다는 것은 이제 정리가 네. 되는데 그 최초 제보가 지금 실제 존재하는 것인지 존재했다면 그 사람의 제보 내용을 그 당시에 신빙성 있게 받아들였다는 내용도 설명해야 하는 상황까지 왔다. 네. 왜냐하면 언론이 언론으로서 활동하는데 제3자가 써놓은 소설을 가져와서 팩트다라고 하는 순간 언론 전체가 있게 되는 피해. 레거시 미디어가 하지 못했던 것을 유튜브 언론들이 하면서 뭔가 대한민국이 그래도 균형을 좀 찾고 있는 상황에서 네. 다들 열심히 뛰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이제 그런 것들이 지금 아니라고 한다. 뭔가 의도를 가지고 기획되고 조작되고 왜곡됐다. 그거 지금 검찰 무너뜨리려고 다 했던 게 그런 걸 보고 국민들이 못 참았던 것인데 네. 혹시 지금 언론 중에서도 그렇게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건 이제 용납이 안 되는 거죠. 네, 스스로 플레이어가 되려고 하는 유혹을 벗어나야 되는데 네, 유감이군요. 자, 이런 부분까지 이제 상황을 좀 더 지켜보기로 하고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정규 대표님 이렇게 모셨는데 솔직히 제가 여러분들에게 고백할 게 하나 있습니다. 자주 모시고 싶지만 참 바쁘신 분이어서 귀하게 이렇게 한 번씩 모시는데 공개적으로 방송에서 정규 대표님 자주 오시면 좋겠다라고 제가 무언의 압박을 좀 넣으면서 아이고, 예, 그렇게 오늘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과 함께했던 이 방송 모두 마치겠습니다. 주말과 휴일이고요. 행복하게 보내시고 더 좋은 대한민국 만드는데 다들 손잡고 보수, 진보 그리고 정말로 모든 바람이 국민들 아주 시원하게 불어요. 가을이 왔습니다. 가을이 왔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추석 공동구매 상품 소중한 한 분 한 분께 정성을 다해서 스픽스몰에서 준비했는데 자신 있다 비교하라 스픽스몰 들어오셔서 여러 제품들이 명절 선물 세트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필요하신 분들 구매해 주시면 저희들에게 큰 도움 된다 이 말씀 드리고요. 또 정규제 TV 또 시즌 3 이렇게 되어 있는 정규제 TV 구독 좋아요도 많이 부탁드리고 요즘 스픽스 구독 좋아요도 제가 좀 노골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회수도 좀 부족하고 또 구독자도 늘어나는 속도가 떨어지고 있는데 겸허하게 받아들이겠습니다. 열심히 더 잘 만들어야 한다는 여러분들의 질책이라고 생각하고 노력도 하겠습니다. 오늘 시청해 주신 여러분께 인사 우리 정규재 대표님과 함께 해드리면서 방송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네, 고맙습니다. 네. 와 옷이 좋습니다. 네, 대표님 명절이니까요. 야 스픽스몰에서 이번 추석 명절 준비한 모양입니다. 네, 대표님 이번 명절 스픽스몰 애청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다양한 제품들 많이 준비했습니다. 건강기능식품 그리고 축산 수산 와 그리고 과일까지 제대로 된 제품 있네요. 또 특히 쿠키도 전 쿠키를 만들어서 여러분들께 좋은 선물 될 것 같습니다. 귀한 분들을 위한 명절 선물 세트 스픽스몰에서 지금 준비하십시오. 여러분 행복한 명절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명절 선물도 자신 있다 비교하라. 비 만점의 수산물 선물 세트 스픽스몰이 자신 있게 권유합니다. 목포 대표 경영푸드와 함께하기에 더 든든합니다.
값싸고 품질 좋은 공동구매 제품은 물론 이번 명절 선물 세트도 스픽스몰에서 구매해 주십시오.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자신 있다. 비교하라. 스픽스몰. 종류는 많지만 100% 확신이 없을 때는 바로 스픽스몰 건강기능식품이 정답입니다. 전국 최저가격 보전은 기본입니다. 상하제약, 일동제약 등과 같은 소비자의 까다로운 검증을 받은 회사와 함께합니다. 와, 이런 유명 제품이 이런 가격에? 그것도 안성맞춤 명절 선물 세트라니. 역시 스픽스몰입니다. 1등급 투플로 명절 선물 세트 준비했습니다. 가격에 만족하면서 맛과 품질은 받는 분의 극찬으로 이어집니다. 귀한 분을 위한 애청자 여러분의 한우 선물 세트 구입, 스픽스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자신 있다. 비교하라. 스픽스몰. 오늘 방송 어떠셨습니까? 마음에 들었다면 구독, 좋아요로 스픽스를 응원해 주십시오. 여러분들의 구독, 좋아요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스픽스 구독, 좋아요.